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저희가 3개월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이 3개월이 이게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네.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참고로 그냥 제가 볼 때 이 책 지금 타이밍으로 하면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먹잇감을 응시하는 고양이처럼이라는 첫 꼭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관찰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먹잇감을 응시하는 고양이처럼이라고. 방 안에 있는 고양이가 움직이는 물건을 응시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다. 당신이 거리에 나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고양이의 태도다라는. 네. 예술이라고 꼭 표현 안 하더라도 뭔가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관찰력이 떨어지면 네, 그냥 피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는 없죠. 창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항상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네, 142페이지에 글을 쓰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탈리가. 작가로서 우리가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거리의 간판, 모퉁이, 소화전을 보고 듣고 감지해서 자신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제가 너무 좀 좋아서 결국은 글을 쓰는 이유가 이런 얘기죠. 이분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나의 감각으로 나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리의 간판은 그냥 거리의 간판이 아니라 나의 감각으로 느낀 그리고 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런 의미라 역시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주는구나 싶어서 썼고요. 143페이지에는 무엇이 되었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라. 논리적인 마음은 꺼버려라. 당신의 핏줄 속으로 글쓰기를 삼투시켜라. 그런 다음 당신이 튀어나올 때 아침 10시에 글을 쓰겠다고 작정했다면 그 주어진 시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네, 저도 글쓰기, 책쓰기 강의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논리적인 생각 일단 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멋지게 쓰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스톱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분이 아침 예를 들면 10시에 쓰겠다. 저녁 10시에 쓰겠다 하면 그 시간은 딱 작정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그냥 낭창하게 이렇게 해서 절대 써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3년 동안 느꼈던 느낌이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려면 글이든 음악을 작곡을 하든 강의안을 만들든 이런 압력이 주어지려면 일단 처음에 새로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압력이 가해져요.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울 때도요. 또 압력이 가해져요. 그리고 또 누군가 강제해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압력이 가해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딱 이때 시험 공부해야 돼 하면 또 시험 공부하듯이.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의견은 별달리 할 게 없을 때 그 시간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게 아니면 할 게 없을 때. 그런 게 아니라면 이 4가지 5가지가 아니라면 의지로 자신을 통제하셔야 글쓰기든 강의든 말하기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난 동기부여로 왔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그 힘이 빠진다는 거를 참 많이 느껴서 이 압력을 진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만 계속 갈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게 모든 책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잘 안 되죠 그게. 144페이지에 제일 좋은 글은 당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실린 글이다. 작품을 쓰다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당신의 모든 것을 데리고 나가라. 아주 상식적인 생각에서부터 부처와 같은 마음까지. 좀 멋있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내라라는 얘기. 상식적인 것부터 부처와 같은 이런 얘기. 상식적인 것부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라라는 얘기.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한 마리 동물이 되어 거리를 쏘다니고 있는 지금도 나의 글쓰기는 계속되고 있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 끄적끄적 해야만이 글쓰기가 아니라 글쓰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모두 보는 것, 느끼는 것이 있어야 글이 써지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그냥 책상에 앉았다고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지 않더라도 거리를 쏘다니고 있을 때도 우리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왜? 예민하게 촉을 곤두세우는 순간에 글쓰기는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꼭지 자신을 믿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분이 나탈리가 참 많이 하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글쓰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여기는 약간 스킬적으로 그래 갈게, 어쩌면 갈지도 몰라, 어느 쪽이 더 선명한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래 갈게도 쓸 수 있지만 어쩌면 갈지도 몰라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 갈게라고.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아무튼 이런 단어나 수식어는 좀 별로라는 얘기예요. 조금 선명하게 자신을 표현해라 라는 얘기. 저도 잭쓰기 강의할 때 뭐 이 얘기를 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자, 두 번째로 146페이지에 작가가 되고 싶다면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얘가 이렇게 나오죠. 글쎄 웃기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마 그것이 푸른 말이었을 거라 생각해 라는 문장과 이것은 푸른 말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 이 둘 중에 뭐가 좋냐? 밑에 것처럼 나는 푸른 말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네,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사고 속에 똑바로 서 있는 훈련을 해야 되죠. 네, 위에처럼 글을 써도 돼요. 쓸 때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쓸 때 독자들이 위에처럼 쓰면 살짝 이 저자가 자신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네, 블로그 글만 봐도 느끼죠. 저희가 그냥 뭐 책이 아니어도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죠. 위처럼 우리 자신 있게 써야 되죠.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이 언제나 선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명확하게 인생을 표현해보는 게 좋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순간의 나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훗날 그만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네,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자신을 믿는다는 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 명확하게 하려면 확실히 알아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명확하게 할 수 없죠. 정말로. 그래서 확실히 알고 쓰든지 쓰고 나서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147페이지 자신이 만들어낸 질문에는 스스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질문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잘된 일이다. 하지만 즉시 더 깊은 단계로 내려가 바로 그 다음 줄에서 그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한다. 네, 우리가 글을 한 꼭지만 딱 쓸 때도 자신이 그 대상에 대해서 한 꼭지 쓰다 보면요, 독자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 쓰는데 이 꼭지 A4 두세 장을 쓰는데 저자는 내가 이렇게 쓰는데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꼭지에 조금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내가 답을 해주는 거죠. 아, 독자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겠지 하는 질문을 늘어놓고 답도 해주면 독자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질문은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질문을 참 많이 꺼내놨어요. 이번 독서 모임은 뭐 글쓰기라서 좀 안 하는데 정말 질문을 제가 만들면 만들수록 제가 스스로한테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정말 조금 더 깊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질문을 받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처럼 질문을 받고 임기응변적으로 대답해보는 것. 네, 그것도 우리 뇌를 세련되게 하는 방법인데 질문을 만드는 것도 그런 방법이다라는 제가 체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서 네, 질문을 받는 게 좋은가 받고 싶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종이 위에 안개를 옮겨놓지 말라고. 명료하게 쓰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문장력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겠죠. 명료하게 쓰세요라고. 근데 나탈리는 다르죠. 종이 위에 A4에 안개를 옮겨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설사 확실하지 않을 때라도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라. 문장이 힘차고 생동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아리까리할 때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죠. 제가 잘 모르는 거를 아리까리할 때 아는 것처럼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는 것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장이 생동감이 넘치고 힘차다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저자가 확실히 알아야만 가능하기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쓰시고 일단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카페에서 글을 쓰는 일에 대해서라고 뭐 시간 나왔는데요. 뭐 여기에서 뭐 이런 150에서 151페이지에 마음은 항상 일과 집중력에 대해 저항하려 든다. 저항하죠. 뭐 항상 일하기 싫잖아요. 한동안 나는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하얗게 텅 비어서 창문 밖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 예, 우리 마음들이죠. 뭔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 망상에 빠질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글을 쓰는 대신 내내 이런 상태로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 나의 의식이 점점 괴화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글쓰기보다 훨씬 중요하며 또 글쓰기의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 라고 스스로한테 위안을 했는데 카타기리 선사가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오, 그건 그냥 게으름이야. 빨리 가서 일하세요. 라고. 아, 저 충격 받았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막 스스로한테 막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 그래, 뭐 글쓰기보다도 그냥, 뭐좀 산책하는 게 더 낫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선사가, 이 현자가 그건 게으름이야. 이래라고. 네.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 문장을 볼 때.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라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받았던 선의의 충격이 있느냐? 네. 이런 질문도 떠올랐어요. 이분은 이제 충격 받은 거잖아요, 나탈리가. 네, 그런 질문도 한번 떠올랐고요. 152페이지에 지난 6월에 파리에 갔을 때 나는 많은 미국 작가들이 점점 비애국자로 변절해간 이유를 절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죠, 결국은. 파리에 가면 미국 작가들이 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게 된다. 이 책에서 보시면 파리는 다 카페가 글쓰기 좋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분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또 문장에 미국이라는 내용물에는 글쓰기가 자연스러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다. 네,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쓰겠죠. 미국 사람들에게 글쓰기는 일반적이지 않다라. 근데 이분은 미국이라는 내용물에는 글쓰기가 자연스러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다. 이런 게 문장력인 거예요. 네, 내용물, 미국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아. 파리처럼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작업실에 대해서, 글 쓰는 작업실에 대해서라는 꼭지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155페이지에 글 쓰는 작업 자체가 우리의 불완전성을 자꾸 들추어내는 일인데 더 이상 손볼 데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에 앉아서 이 사실을 애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네, 글 쓰는 게 이분이 좀 완벽해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확실을 끄집어내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데 글 쓰는 공간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 좀 별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실은 책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찻잔에는 시커멓게 변색된 커피가 반쯤 남아있고 바닥에는 흐트러진 원고들과 답장을 쓰지 못한 편집 더미와 비스켓 봉지, 초침이 박살난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글 쓰는 이의 방은 이런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런 지금 단락이 있는데 제가 첫째 3개월 전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글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쭉 쓰는고 나서 의견 하나 툭툭 던지는 거라고 했죠. 사실관계잖아요. 책이 뒹굴고 있고 시커먼 변색 커피가 반쯤 남아있고 원고들이 흐트러져 있고 답장 보내지 못한 편지가 막 있고 초침이 박살난 시계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의견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을 자기 작업실의 사실을 쭉 썼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분이 썼던 나탈리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글쓴이의 방은 이런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런 게 저자의 의견인 거예요. 글쓴이의 방은 이런 게 훨씬 자연스럽다. 전 반론하죠. 아니야, 깔끔하게 있는 방에서 글을 더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론은. 근데 사실관계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 없죠. 자기 방을 그대로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155페이지에 어떤 이들은 공간이 남는 것이 두려워 모든 구석을 꽉꽉 채워놓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공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유와 드라마를 만들어내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네. 어떻게 보면 공허나 이런 결핍, 약간 철학적인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쓰기하고 관련 없이 왜 우리는 공허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보낼 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런 공허함 때문이거든요. 공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결핍하고도 또 이렇게 동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허를 느끼지 않으려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술도 먹고 일도 하는 거죠. 네. 영부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가장 큰 대의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일주일만 보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 오락, 술 일을 한다고 공허가 없어질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네. 결국 자신을 꽉꽉 채우지 않는 본질적 공부를 하지 않은 공허감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친다. 이런 의견도 좀 제가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쓰기 장소에 꼭지의 마지막에 8살의 그 장편 소설가, 여성 장편 소설가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분은 이런 글 쓰는 타이프라이터를 구입해서 그 장소를 떠날 때 그냥 팔아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중고를 사서 또 글을 쓰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모든 장소가 글쓰기 작업실이다. 뭔가 깔끔하게 작업실을 만들어 놓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작가의 방의 작업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 이런 질문도 하나 떠올랐네요. 자신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는 장소나 행위가 있는지라는 질문 하나 했고요. 그리고 성, 그 거창한 주제에 대하여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158페이지 저는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글쓰기는 발견의 기록이다. 당신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화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당신과 그 화제와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도 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쓰면 대상의 어떤 정의를 계속 쓰려고 해요. 근데 그 정의도 써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나와의 어떤 감정적 뭔가 아니면 관계에 대한 걸 써야 된다. 파리의 에펠탑을 쓰면 파리의 에펠탑의 사전적 정의를 쓰더라도 그 파리의 에펠탑과 나와의 관련되어 있는 추억이라든지 뭔가를 써야만이 독자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사전적으로 높이가 어떻고 뭐 그것만 뭐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면 그냥 사전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것도 조금 재미난 얘기죠. 이분이 성애와 관련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서도 독자에게 성적인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저도 이제 좀 이게 뭔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국 이런 의미인 거죠. 어떤 우리가 감정을 품고 글을 쓴다면 그 느낌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느림이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비행기나 로켓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보라는 느낌을 가지고 비행기, 로켓을 바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애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도 독자한테 성적인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약간 느림이라는 걸 가지고 비행기를 내가 한번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표현해봤는데 뭐 그렇게 세련된 표현은 아닌데 한번 봐보세요. 푸르다는 말로는 부족한 맑고 깨끗한 하늘. 오픈카를 타고 제주 해안도로를 달리고 싶다. 제주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듣는 빠른 댄스 음악도 0.5배로 느리게 들렸다.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 그 해안도로 맑은 하늘에서 맑은 그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뭐 화창한 제주도 하늘을 그 해안도로를 달리고 싶은데 비행기 안에서 듣는 빠른 음악도 좀 느리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빨리 가고 싶은데. 뭐 그런 의미로 했는데 표현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가 느림을 가지고 비행기나 로켓은 느린 게 아닌데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성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적인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뭘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마음이 사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글로. 네. 자신이 사는 마을을 순례하라는 얘기고요. 161페이지 작가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죠. 혀에 돋은 생채기, 팔꿈치에 굳은 살, 시골 마을에 버려진 낡은 자줏빛 전광판. 이분이 지금 이게 86년도, 85년도에 썼던 글인데 지금도 이게 다 공감이 되죠. 혀에 돋은 생채기라든지 시골 마을에 버려진 자줏빛 형광판 이런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건데 이분은 작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내가 딱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네. 잡스가 말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끌어내라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했던 비슷한 유예요. 이 말 자체도. 네. 그래서 이런 질문 그냥 자신의 마을에서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한번 떠올랐고요. 161페이지에 한 장소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장소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게 마련이다.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늘 흥미롭다. 네. 우리가 오래 살고 있는 곳에서 눈 감고도 자기 집 근처에서 별다른 감흥은 없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감각이 예민해지죠.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낯선 곳에서. 이게 약간 철학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표현은 안 되지만 마음 안으로. 그 두려움은 우리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 네. 162페이지에 그래 아주 깊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당근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 내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아주 작은 일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평범한 것에 대한 대글을 쓰는 것을 배우라. 오래된 커피잔, 참새, 도시버스, 얇은 햄 샌드위치에 존경을 표해보라. 이렇게 이분이 쓰셨는데 결국 이분 나탈리는 결국 뭔가 거대한 걸 써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자신의 일상과 평범한 것에 대해서 글을 써라라고 이야기하죠. 커피잔, 참새, 도시버스, 햄 샌드위치. 네. 결국 평범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이 평범하다고 느끼고 자기 일상이 자기 삶 자체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은
미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현미경으로 손바닥은 되게 평범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이 손바닥을. 근데 손바닥을 현미경으로 보는 순간에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엄청난 세균 덩어리에 이런 게 보이는 순간에. 미세함을 보면 미세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세함은 뭐냐면 결국 에너지를 투여해야 돼요. 성의를 투여해야 돼요. 정성을 투여해야 보이는 거죠. 네, 그 얘기고요. 쓰라 뭐 그냥 써라 뭐 이 내용이 나오고요. 163페이지 첫 꼭지에 164페이지부터 이분이 쭉 그냥 서술해 놓으셨어요. 사실을 쓰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사실을 뭐 아이들의 빈 시리얼 상자를 흔들어부터 해서 뭐 넘어가서 고양이 새끼는 최근에 쓴 습작 노트를 발기발기 찍고 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을 써야 된다. 사실을 쓰는 게 가장 글쓰기의 기본이다. 사실은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쓸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쭉 썼더라고요, 사실을. 근데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이분이 이 저자가 모든 것을 실제 경험한 걸까라 아니라라는 거죠.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빈 시리얼 상자를 흔드는 걸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듣고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쓴다는 게 꼭 내 앞에서 벌어진 것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주 멋진 말 하나가 나오죠. 손에 빠진 인생의 한복판에 분명한 행동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 그냥 써라. 오. 네. 네, 뭔가 잘 안 풀리거나 뭔가 어떤 길이 안 나올 때, 네, 분명한 행동 하나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집요하게 한번 써보는. 네. 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조직 생활을 워낙 많이 저도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옮기게 되면 이번에 잘리면 어떡하지?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내가 청소만 잘해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뭔가 하나만 잘하면 그래도 뭔가 길이 열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열 몇 군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거, 런닝만 하나, 등산만 하나, 필사만 하나, 읽기만 하나만이라도 진짜 혼신을 다해서 한다면 길이 보인다는 거. 전 확신해요. 이강봉 선생님이 요즘에 계속 쓰고 있는 그 필사적으로 필사하라 그 제목도 너무 좋더라고요. 책 제목으로도 좋아요. 근데 이강봉 선생님이 그걸로 책을 하나 쓰시려면 필사적으로 필사하셔서 분명히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하나 나와야 돼.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책 뭐 좀 두꺼운 책 한 5권, 6권, 뭐 10권 정도를 필사하시는 게 맞아요. 엄청나게 필사를 한번 하셔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제목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필사하라. 책 한 권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여튼 네. 혹시 자신만의 필사기가 있는가? 이것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떠올랐고요. 165페이지. 글쓰기에 빠져 있는 것 자체로 충분히 완벽한 것이다라는 얘기. 네.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이게 몰입되어 있는 거죠. 영성적으로는 명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때가 행복이고 완벽이다라는 얘기. 마지막 꼭지. 네, 충분하다고 느낄 때 한 번 더. 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이분이 꼭지 시작에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례. 암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산문을 한 페이지가량 쓰다 보면 항상 같은 지점에서 이 여학생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밀고 나가기를 알려줬는데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밀고 나가려면 자기 통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두려운 그런 요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하죠.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네. 그러면 좀 더 진솔한 글이 나오면 독자들이 내 글에 대해서 호응할 확률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그 경계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표현해보고 블로그에 올려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 경계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적당한 지점에서 끝내죠.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해 뭐 이러면서. 네. 뭐 이런 질문도 충분히 밀어붙인데 한 번 더 나갔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또 궁금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낭독하면서 제가 썼던 글도 제가 이렇게 낭독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독자에게 내 얘기가 맞다고 좀 강요하는 느낌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쓴 글은 내 스스로가 제가 썼던 글을 낭독하더라도 좀 잘 쓴 글은 제가 낭독하면서 느껴요. 잘 썼네? 근데 좀 아닌 거는 이건 독자를 강요하네?
내 감정을, 내 의견을 계속 강요하는 느낌이 드네.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낭독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빨려들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을 많이 쓰고, 제가 그냥 발견한 사실은 사실을 많이 쓰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사례를 들고 논리적 근거를 대야 된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의미 없고요. 좀 끄떡끄떡하게 하려면 사실을 좀 많이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 겸, 네, 발제를 했습니다.